엄마도 며느리였으면서 어떻게 내 맘을 이렇게 몰라?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에 내 전화 왜 씹어? 나 진짜 서운해도 마음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화해하러 왔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엄마는 모성애도 없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공감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뭐 엄마한테 대단한 거 바래? 전부 다 너희 선택인 거잖아. 엄마가 만든 반찬 훔쳐다가 갖다 바친 것도, 부모는 뒷전에 시댁만 챙긴 것도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힘든 일 생겼다고 엄마 찾아와도 소용없으니까 이만 가봐. 시어머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참에 같이 살아보면 더 좋아질지 누가 아니? 누가 좋아서 잘해드린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엄마를 뒷전으로 했다고 그래? 그리고 친정엄마면 그런 것도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병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이 참 딸을 잘못 키웠다 싶었습니다. 송 씨의 딸 지혜원은 결혼 전에는 살갑고 애교 많은 딸이었지만 결혼 후엔 딴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가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깊어서인지 아니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얕아서인지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어느새 딸에게 송씨 부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되었다면 내 딸이 독립해서 떠났구나 하고 씁쓸한 마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부모를 자신의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시부모에게 잘하라고 했지만 그게 친정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송씨에 오히려 송씨를 나무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왜 이해를 못해주냐며 말이죠. 시댁은 불편하지만 친정은 편해서 그랬다는 늘 똑같은 변명에 송씨는 더 이상 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예원아, 희준이는 좀 어때? 아직도 슬퍼하지. 아이고 어쩌니? 네가 잘 좀 챙겨줘. 그러고는 있지. 그래서 오늘 희준이네 다녀오게? 응. 가서 어머님도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하게. 송씨는 외동딸과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혜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면서 딸이 나가서 살게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씨의 딸에게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딸이 주말마다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늘상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는 듯했죠. 처음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호출을 거절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그 이후로 반년이 넘자 송씨는 남자친구를 예비사위로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난 뒤엔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를 하고 나서는 송씨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그 집에 드나들더니 예비사돈도 송씨의 딸을 예뻐하고 많이 의지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예원이 같은 며느리감이 또 어디 있어요. 예전에 희준이가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힘든 일 겪어보니까 사람 심성을 딱 알겠더라고요. 아마 부모님께서 그렇게 키우셔서 그런 거겠지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드님이야말로 참 선해요. 진중하고요.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희준이가 사실 늦둥이라 제가 오냐오냐 키웠어요. 그런데도 엇나가지도 않고 참 효자거든요. 결혼해서 처가에도 잘할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셔요. 좋네요.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렴요. 저는 이미 예원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비 사돈과는 점잖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집이나 혼수, 결혼 비용 등에 대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전부 반씩 내기로 했으니 말이죠. 사실 송 씨는 상견례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내 딸을 딸처럼 대해준다니 마음도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딸처럼 잘 대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송 씨의 딸이 아니라는 뜻인 줄은 그땐 몰랐죠. 엄마, 김장 언제 해? 다음 주에 하려는데. 왜? 아니, 지난번에 엄마가 줬던 김치. 시어머니가 오셔서 맛보시곤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살면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다고. 정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더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데. 시어머니도 좀 가져다 드리게. 한 통 줄 테니까 가져다 드려. 그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이번에 김치냉장고 사드렸거든. 근데 한 통만 채워드리면 어떡해. 사돈은 김장 안 하신대? 작년까진 하셨는데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그러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힘든데 둘이 하기에. 송 씨는 수시로 송 씨 부부가 먹을 만큼만 남편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딸은 원체 김치를 좋아하지 않고 송 씨도 조금씩 해서 그때그때 푹 익지 않은 김치를 먹는 걸 선호했기 때문이었죠. 김치 더 가져갈 거면 너도 와서 같이 해. 내가? 김장을? 그래. 좀 거들어 와서. 에이,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 나 바쁜데. 엄마는 안 바쁘니? 그리고 김장이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김장 날에 딸이 와서 김장을 도왔죠. 김치를 안 좋아해서 김장엔 무관심했던 딸이 시집가니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챙길 줄 알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했죠. 한 통만 더 챙겨갈게.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다 드시라고? 두고두고 드시겠지. 김치찌개 같은 것도 자주 해 드시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줘. 오늘은 나도 일 많이 했잖아. 아이고, 알았어. 시어머니 챙기는 것만큼 엄마도 좀 챙겨봐라. 송 씨는 웃으며 김치를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많이 해놨네. 나도 조금 가져가도 돼? 딸은 냉장고를 열더니 송 씨가 정리해 놓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취나물 묻혀 놓은 거랑 미역줄기랑 어묵 볶아 놓은 것도 덜어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찾아온 사위가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맛있는 김치로 냉장고가 꽉 차니까 부자 된 것 같다고 그러시고요. 어머, 그래? 네. 장사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저희 싸주신 반찬도 조금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칭찬의 말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장할 때는 힘들어도 안사돈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안사돈을 생각하면 사돈된 입장으로 좀 더 살뜰하게 챙겨줘야겠다 싶었죠. 엄마. 근데 이건 뭐야? 딸이 싱크대 옆에 올려져 있던 하얀 병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술을 꺼내놨어? 그거 술 아니야? 참기름이야. 이게 참기름이라고? 딸이 들고 있는 병은 정말 술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비싼 거야. 그걸로 반찬 하니까 엄청 맛있는 거 있지? 너희 시어머니 드린 반찬도 이걸로 한 거야. 그래? 참기름이 비싸봤자지. 모르는 소리 말어.
다 쓸 것 같아서 엄마가 똑같은 걸로 샀거든. 한 병에 7만 원짜리야. 뭐? 참기름이 7만 원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러게. 엄마도 놀랐어. 근데 이왕 쓰는 거 좋은 거 쓰면 좋잖아. 그래서 2병 사서 넣어놨어. 조금씩 쓰니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병을 더 사두었습니다. 그런 맛을 잘 모르는 남편도 참기름 향이 좋다며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이 엄마가 한 반찬이 뭔가 다른 것 같다고는 하시더라고. 하나 사드릴까? 그래. 좋아하시겠네.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시어머니 줄 생각만 하는 딸. 그의 반의 사위는 오면 잘하지만 딸이 사돈에게 하는 것만큼 살뜰하게 챙기진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어쩐지 사돈은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들도 효자라 사돈을 무척 생각했고 송 씨의 딸은 더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송 씨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 내가 이따 저녁에 가져다 줄게. 다 해놓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어.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은 무슨. 한 일주일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송 씨는 친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낭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언니를 도와주려고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겠지만 송 씨는 언니에게 빚진 것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와중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친언니였죠. 그 당시에 언니와 형부의 형편이 결코 좋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년 뒤에 이자를 톡톡히 쳐서 갚긴 했지만 평생 고마움이 있었죠. 큰 병에 걸려서 수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부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돌봐줄 사람이 송 씨밖에 없으니 짠한 마음이 컸습니다. 7종류의 반찬을 조금씩 해서 새 반찬통에 넣어 냉장고 안에 곱게 두었습니다. 저녁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송 씨는 잠깐 외출한 상태였죠. 언니와 전화를 끊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아빠 회사에 뭐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아,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집에 있나 해서 전화했지. 잠깐 들르려고. 미리 전화 주지. 들어가려면 1~2시간 있어야 해. 알았어. 송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남편 회사에 들러서 물건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었죠. 언니와 약속한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서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큰 마트 장바구니를 꺼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송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라?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분명 냉장고 가득 차 있던 반찬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송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통화했던 딸, 지혜원이었습니다. 송 씨는 다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원아, 너 혹시 엄마 집에 왔었어? 아, 응. 아까 전에 전화했을 때? 그럼 반찬 가져간 것도 너야? 그러자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져갔는데. 냉장고에 있던 걸 전부 다. 맞는데. 나 주려고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담아놨던 거 아니야? 지퍼백에도 들어있던데?
뭐? 그건 네 이모 갖다 주려고 해놓은 거야. 왜 말도 없이 가져간 거야? 지금 바로 줘야 하는데. 뭐야? 미리 말을 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반찬을 싹쓸이해 갈 것이라고 어떻게 알고 미리 말했어야 했다는 건지. 얼른 가지고 와.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냥 다시 만들면 되지. 치사하게 이걸 가지고 오라 그래?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많은 반찬을 만들어? 그럼 내일 갖다 주면 되잖아. 아니, 네 이모 지금 집에 누워 있어. 너무 치사하다. 진짜. 누가 할 소리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딸인지 도둑인지. 그래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성 씨에게 치사하다고 말하는 딸 때문에 기가 막혔죠. 딸의 집이 멀지 않아 가지러 가려면 얼마든지 가지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때문에 신랑이 하느니 그냥 지금 두세 가지라도 얼른 만들어다가 언니에게 가져다 주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마침 마트도 다녀와서 식재료가 있었습니다. 성 씨는 나물을 무치기 위해 물을 올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언니, 좀 늦을 것 같은데. 쉬고 있어. 1시간쯤 후에 출발할게. 그래. 천천히 와. 그렇게 한참 요리를 하다가 성 씨는 쓰던 참기름 병을 탈탈 털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썼네. 성 씨는 새 참기를 2병을 넣어놨던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와 똑같은 얼빠진 소리를 내게 되었죠. 어라? 냉장고에 있던 반찬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참기름 병. 2병 다 보이지 않길래 다른 데 넣었나 하고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딸의 소행인 듯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걸 알고 성 씨가 아끼는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말도 없이 홀랑 가져가 버린 딸. 성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싱크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타고 7, 8분 거리에 사는 딸. 당장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찾아간 김에 반찬까지 가져오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딸은 문을 열어주고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너도 연락도 안 하고 왔잖아. 너 혹시 참기름도 챙겨갔어? 다짜고짜 용건을 꺼내자 딸이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참기름. 뭐, 그렇긴 한데. 그거 가지러 왔어? 혹시?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차라리 한 병만 달라고 했으면 안 줬겠어? 요리도 잘 안 해 먹는다는 애가 그게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2병이나 가져갔어?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아, 그게 그렇게 맛있다며. 나도 요리 좀 해보려고 한 거지. 그 참기름 지금 다 떨어졌단 말이야. 하나라도 일이네. 딸이 기막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그거 돌려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근데 딸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14만 원 내가 줄게. 그 말이 더 괘씸했습니다. 14만 원어치 참기름. 마음만 먹으면 못 줄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140만 원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태도가 참 밉살스러웠습니다. 성 씨가 반찬과 참기름을 돌려달라고 하자 딸은 갑자기 성질을 냈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고작 반찬도 못 줘? 참나, 고작? 고작 반찬을 사다 먹으면 되지 왜 엄마가 한 걸 가져가? 엄마가 너 반찬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야? 이모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는데? 상황이 같니? 그리고 달라고 말을 하지 왜 훔쳐가? 훔쳐가다니. 너무하네.
그래서 어딨어? 그러자 딸이 잠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시어머니 갖다 드리고 왔어. 뭐? 황당해서 제대로 된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전부? 맞아. 어머니가 엄마가 한 반찬들 맛있다고 그러셔서. 난 점수 좀 따려고 그랬지. 참기름도? 2병 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점수를 따야 하길래 좀도둑처럼 집에 들어와서 송 씨가 한 음식들을 훔쳐가야만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돈네 집으로 간 반찬들을 송 씨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령 방법이 있다고 한들 금은 보화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반찬 때문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다시 해주나 봐라. 시집 갖다 줄 것도 안 해줄 거고 너희 것도 안 줄 거야. 그러자 딸이 치사하네 어쩌네 하며 한참 궁시렁거렸습니다. 송 씨는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들던 반찬을 마저 만들어서 언니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러고는 한동안 딸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딸의 말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송 씨가 쪼잔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딸의 그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송 씨가 들이는 노력은 모르고 공짜로 가져다가 시집에 퍼줄 생각만 하는 딸. 친정엄마가 딸의 시부모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위치도 아닌데 말이죠. 사돈 칠순인데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축의금은 해야겠지? 안사돈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아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 씨는 딸의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인사치레하기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도 사돈은 따로 연락도 없었고 딸도 사돈이 잘 받았다 어쨌다 별다른 말이 없었죠. 이틀 뒤에 송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연락이 없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베트남이야. 베트남? 응.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오서방이랑 셋이서 여행 왔어. 아, 그러니? 축의금은 잘 전해드렸어? 잔칫날 뽑아서 드렸어. 그래? 응. 알았다. 여행 재미있게 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축의금을 받고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인사는 해야 하는 사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 듯 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신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편도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딸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입안이 썼습니다. 사돈과 딸, 사위가 이국적인 배경으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보였습니다. 비록 바깥사돈은 없지만 그래도 안사돈은 자식 때문에 말년이 참 행복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라면 송 씨도 기분이 조금 상한 정도에서 끝이 났을 것이었습니다. 예원이는 연락 없었어. 없었어. 그럼 오서방은 없었지? 주말 오후 송 씨 부부의 거실은 침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의 한숨엔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장에 전화를 해서 하지마 그냥. 남편이 집어들었던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나쁜 것들 아니야.
사돈의 칠순잔치가 열린 지 3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성씨의 환갑이었죠. 오늘은 성씨가 61세가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집엔 남편과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딸이나 사위에겐 단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남편의 환갑 때도 다 같이 나가서 저녁을 먹고 선물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어디서 만날지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이 없었죠.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서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서운해서였습니다. 엄마 환갑도 모르는, 아니 생일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딸에게 굳이 전화까지 해서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하를 받는다고 기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환갑은 잔치를 안 하는 추세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일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이렇게 초라하게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사돈의 칠순과 비교하자면 너무한 차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오자. 그래도 당신 환갑인데. 당신 주려고 선물도 준비했어. 남편이 성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조금 속상한 것뿐이야. 예원이한테는 말하지 말어. 그래도 알아야지. 됐어. 치사해서 말 안 하고 싶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이라도 갈 걸 그랬다. 성씨의 환갑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자 용건이 있는지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씨는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 번 걸려오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며 김장 언제 할 건지 묻는 딸에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사돈네 갖다 주려는 모양이었죠. 그 연락조차 무시하자 며칠 동안 전화가 오더니 딸도 더 이상은 성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딸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몇 번 온 메시지에는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는 성씨에 대한 원망만 있었고 성씨의 환갑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도 더 이상은 내 딸이 아니라 차라리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기대하고 실망해서 가슴앓이 할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 1달이 되었을 때 성씨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문을 열어주자 딸이 안 좋은 표정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 그러자 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날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은 잊은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딸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서방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그러더라. 성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 끝이 그렇게 될 것만 같았죠.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길래 반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집 살 때 우리 반반했잖아. 근데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혼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한참을 오서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나도 엄마 아빠 모시고 살지. 그 말에 성씨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랑 왜 사니? 그러자 오히려 딸이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엄마는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됐는데 걱정도 안 돼?
걱정? 무슨 걱정?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 엄마는 내가 시집살이 당해도 이럴 거야?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뭐 너희한테 사돈 모시고 살라고 그랬어? 여기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싫으면 너희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던가? 사돈한테 직접 가서 싫다고 하던가 해. 아니,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딸이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면 같이 살아야지 별 수 있니? 엄마도 며느리였으면서 어떻게 내 맘을 이렇게 몰라? 그러면 엄마 보고 어쩌라는 거야? 며느리인 너도 말 못하는 걸 엄마가 대신 가서 전해주기라도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어도 같이 걱정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엄마 맞아? 글쎄 모르겠다.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에 내 전화 왜 씹었어? 나 진짜 서운해도 마음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화해하러 왔으면 못 이기는 척 하고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엄마는 모성애도 없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공감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뭐 엄마한테 대단한 거 바래? 딸이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엄마라도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한없이 퍼주기만 해야 하는지 송 씨는 그런 짝사랑이라면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전부 다 너희 선택인 거잖아. 엄마가 만든 반찬 훔쳐다가 갖다 바친 것도 부모는 뒷전이다가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이만 가봐. 시어머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참에 같이 살아보면 더 좋아질지 누가 아니? 누가 좋아서 잘해드린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엄마를 뒷전으로 했다고 그래? 나도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 뒷전이 아니었다고? 당연하지. 그럼 너 엄마 생일은 언제인 줄 알아? 왜 몰라? 당연히. 아, 딸은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듯 눈을 부릅떴죠. 이제 와서 생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잊었어. 그래? 그러면 엄마 나이는 알아? 딸은 또 인상을 찌푸리며 송 씨의 나이를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달에 엄마 환갑이었어. 딸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치사스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엄마를 서운하게 해놓고 네 얘기 좀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섭섭하대? 아, 깜빡한 거야. 됐어. 네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 엄마, 너 출가 외인이라는 말 알지? 시집간 딸은 이제 친정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남이나 마찬가지야. 들어봤지? 엄마도 널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시집에서 있었던 일, 친정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고 그러지 마. 진짜 왜 이래? 살다 보면 좀 잊을 수도 있고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러니까 너도 서운해도 좀 참아. 엄마 아빠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 너 때문에 늦겠다. 이만 가봐. 송 씨는 딸을 현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딸은 그런 송 씨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송 씨는 딸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든 없고 살든 송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과 연락하지 않는 동안 사위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은 걸 보니 송 씨 내외는 딸과 사위에게 그 정도의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생각하느라 인생을 허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충분히 마음이 아팠고
이제 겨우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을 쫓아내고도 송 씨는 담담했죠. 송 씨는 그 뒤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딸의 연락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딸은 필요 없다며 노발대발했고 마찬가지로 딸과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홀대한 부모와 연 끊고 잘 살아보라고 딸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시간이 아까워하지 않았죠.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 그래?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시다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전화로 어머니를 탓하며 절연하자는 아들.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 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또 딸. 너희는 어떻게? 줘도 끝이 없니? 우리가 뭘?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쉬운 게 아니라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정동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 없이 키운 아들, 딸. 정 씨는 70이 넘는 동안 자신의 삶엔 오로지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효도가 아닌 절연. 돈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수틀리면 연을 끊자는 말을 쉽게도 내뱉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작 해외여행 갈 땐 어머니를 챙기는 자식 하나 없고 지들끼리 좋았죠. 정 씨는 허무함에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달리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찾는 게 득일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자식들이 중요했기에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손해보는 것은 40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 씨도 넌떨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절연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지켜보자 싶었죠. 정 씨의 남편은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가 딸이 돌이 안 됐을 때였으니 그 막막함이 이루 표현할 수 없었죠. 혼자의 힘으로 자식 둘을 키우기가 어떻게 쉬웠을까요? 남편이 죽고 나온 보험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금액도 그렇다고 적은 액수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벌지 않고 쓰다 보면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여러 식당에서 일을 하며 3년간 친정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아이 둘을 데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식당 계약했어요. 좀 더 살다 나가지. 엄마도 힘든데 그만 얹혀 살아야죠. 열심히 벌어서 3년간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더 못 도와줘서 엄마가 미안하지.
정 씨는 친정엄마의 집에서 나와 다른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해두었던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3년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준비해왔던 매운갈비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규모도 크지 않고 처음엔 손님도 없었죠. 이렇게 보험금도 날리고 돈도 못 벌고 끝나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자식들은 어렸고 정 씨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왔는지 식당을 차린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의 세 가족은 점점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루도 제대로 쉰 적 없이 식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TV에도 출연해서 크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뒤 식당은 100평으로 넓혀 이전도 했고 세 식구 함께 살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365일 휴일 없이 영업합니다. 식당 입구에 가장 크게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문에 적혀 있는 대로 식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기에 몸이 안 좋으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했지만 출근을 아예 안 한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집이 온 동네 돈 다 쓸어 모으네요.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니, 여행도 안 가세요? 여행은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요. 아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왔어도 진짜로 식당 문을 안 닫더라고요. 에이, 닫으면 안 되죠. 하루를 쉬면 그날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제대로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앉아보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산해지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맞은편에 정 씨를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요. 밥은 먹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정 씨는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저 급하게 사업자금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이번엔 큰 건이라서 그래요. 잘 되면 곱절로 돌려드리죠, 당연히.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하지 않고서는 쭉 이 사업, 저 사업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도하니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융통해달라고 한 게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 씨도 요식업을 하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큰 돈을 벌겠다며 늘 일을 벌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정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시도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3년 전쯤 빌려간 후로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작년에 웬 젊은이들이 영상을 촬영해 가더니 어디에 올라갔는지 이제는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식당 앞 주차장까지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식당이 2배는 더 바빠졌는데 그걸 보고는 아들이 슬그머니 찾아온 것이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거래처도 확실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도와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되니 제발 좀 잘 됐으면 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원하니 자꾸 다른 사업을 찾아다니는 것인 듯 했죠. 식당에 직원도 더 구해야 되고 정신없어. 얼른 가봐.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난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직원 구하신다고요? 많이 바쁘세요? 직원이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요즘 더 바빠져서 한국인으로 구하려는데 잘 안 구해지네. 안 그래도 그런 거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는 며느리. 아무래도 가족이 낫잖아요. 새로운 사람 쓰는 것보다. 저도 용돈벌이도 좀 하고요. 정말? 네. 큰애 내년에 고3 되니까 그때까지 1년 정도 도울게요. 정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해? 에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세요. 며느리는 내일부터 출근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월급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도 고맙고 아무래도 사업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며느리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 챙겨줘야 할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정 씨는 일반 직원이 받는 월급의 2배 정도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월급을 받고 흡족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카운터는 내가 볼 테니까 다른 일 봐요. 며느리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직원을 보냈습니다. 정 씨는 화분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한숨을 지으며 말이죠. 지난 한 달간 지켜본 며느리는 도무지 식당 일에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계산 실수를 이틀에 한 번꼴로 했는데 곧 죽어도 카운터에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내가 볼 테니까 저기 좀 도와줘.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테이블을 치우느라 다들 분주해 보여 정 씨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떠름한 기색으로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가 우편물들을 확인하며 있는데 부엌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좀 하라니까요. 힐끗 부엌을 보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직원들에게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가 아파와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때 딸이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밥 먹으려고 왔어. 그러더니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딸과 손주에게 정 씨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왜 저래? 남의 식당에서. 정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우리 집 맞은편에 아파트 알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5년 정도 됐지. 거기 앞동에 집이 하나 나왔는데 이사 가고 싶더라고. 그래? 정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딸이 은근히 말했습니다. 근데 비싸. 우리 집 팔아도 빠듯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2억만 좀 도와줘. 2억을 너무나 가볍게 입에 올리는 딸 때문에 정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얼굴만 보면 왜 다들 돈 타령인지. 이 여기 무슨 개 이름이니?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엄마한테는 개 이름일 수도 있지.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빈 그릇이 가득한 테이블들을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와준 거 아니야? 빌려달라던데. 그러면 너도 오빠만큼만 빌려줄게. 정 씨가 아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말하자 딸은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사를 못 가지. 나머지는 너희가 벌어서 사면 되잖아. 그러자 이번엔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딸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에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인데 10시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0분, 20분 늦었는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눈 감아주니 이제는 말도 없이 1시간씩 지각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늦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준비를 하는데 또 다시 큰 소리를 내는 며느리.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놓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이 그릇들은 원래부터 여기에 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여기다 두면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밑에다 놓으라고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놔요? 며느리가 호통을 쳤고 직원도 말대꾸를 하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상태로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정 씨의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인데 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사장의 며느리란 이유로 가르치려더니 분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대로 정리하는 직원을 보며 휙하니 뒤돌아 가버렸고 정 씨는 서둘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붉어진 눈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알지, 알아. 내가 잘 말할게.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잘 못 챙겼네. 미안해. 뒤에 가서 조금 쉬다 와. 정 씨는 직원을 달랜 뒤에 며느리를 찾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식당 뒤 벤치에 앉힌 뒤에 말했습니다. 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 직원들이 뭘 잘못하면 나한테 말해.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그 직원이 매번 제 말을 무시하잖아요. 어머니가 보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시라니.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며느리도 정 씨의 말이 고가온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야. 식당 일에 대해서 알아도 그 직원이 훨씬 잘 아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즘 한국인 직원 구하기도 힘든 때인데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이 며느리 때문에 그만둘까봐 골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도 좀 잘 지키고 해줘.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정 씨는 며느리를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직원들을 잃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없이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직원들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좀 지켜달라고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오늘도 늦나 싶어서 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기가 막혔죠. 애엄마가 이제는 일 못하겠대요. 뭐라고? 그만둔다는 소리야? 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대답을 않고 있자 오히려 아들이 정 씨를 탓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 그래? 아니, 직원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집사람을 혼내셨다면서요. 출근 시간 가지고도 뭐라 그러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니?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런 말은 하긴 하셨다는 거네요. 다른 직원이랑 비교하고 애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간 거였는데 저까지 마음이 너무 상하네요.
그런 게 아니래도 직원한테 큰 소리로 뭐라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어쨌거나 어머니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어머니가 월급 주는 입장이라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머니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당황한 정 씨가 말이 없자 끊어진 전화. 황당한 마음을 추스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붉어진 며느리의 얼굴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할 만한 일이었는지 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금 얘기를 언급한 것을 봐서는 내심 아들이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온 듯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생각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서운하다는데 정 씨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결국엔 생각의 끝은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며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딸이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일 그만뒀다며? 네 오빠가 그래? 그러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화가 난 것 같던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새언니 일 그만뒀으면 직원 자리 하나 비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강훈이 좀 알바로 써줘. 올해 수능을 본 손자를 2달 동안 직원으로 써달라는 딸. 강훈이를? 응, 알바 자리 구할 거라는데? 이상한 데서 일하느니 엄마 식당이 낫잖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거라고 돈 모은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선주는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 된 손자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계산은 못하겠는데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카드 받으면 여기 이걸 누르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 조작법이 간단하니 실수할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려던 정 씨는 도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종종 실수를 하곤 했으니 말이죠. 그럼 강훈아, 너는 여기 서서 이것 좀 나눠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 식당 일을 한 경험도 없었고 요령도 없어서 나중에는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일했을 때 정 씨는 또 고민이 됐습니다.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한 달 동안 잘 출근을 했고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겠다는 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봉투에 5만 원짜리로 두둑하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보통 직원보다 100만 원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월급 다음 날 손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한 차례 경험이 있기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는 것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자 때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훈이가 안 왔네. 그러자 왜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한테 서운해. 오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엄마 편 들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강훈이 월급날이었잖아.
봉투 보니까 350만 원 들어있더라. 그래. 여행 갈 돈 모은다길래 100만 원 더 넣었어. 그런데 딸은 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는 450만 원 줬다며? 월급으로? 근데 우리 강훈이는 왜 350만 원이야?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미안할 정도로 챙겨준 것이었는데 그게 부족하다며 하소연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야?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서운한 게 있다고 말도 없이 출근을 않는 건 무슨 예의인지 몰랐죠. 내가 새언니 얼마 받은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오빠네랑 차별하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이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내 돈으로 사라고 그러고.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아까워?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했는지 알겠다. 황당하다 못해 이제는 반박조차 할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면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정 씨는 한참을 딸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저도 끝이 없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딸은 정 씨를 오히려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짚어보고 딸을 설득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정 씨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그냥 절연하고 살자. 그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휴대폰을 든 채로 굳어있을 딸의 모습이 눈에 환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도 태연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정도로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친 두 자식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쩔 땐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땐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야속하게도 그런 정 씨에게 정말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여동생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국적인 배경인 것을 봐서는 외국인 듯 했죠. 언니, 사진 보낸 거 봤어? 봤어. 근데 왜 언니는 없어? 우리 딸내미가 보여줬는데 언니는 같이 안 갔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아무리 서운한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언니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 정 씨도 속으로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정 씨에게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는 정 씨를 알기에 여동생이 화가 나 연락했습니다. 참, 먼저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너무했다. 아니, 언니 옛날에 애들 준다고 땅도 사놓고 그랬잖아. 근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네? 속사정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동안 정 씨가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는 동생은 자기가 더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쯤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자 하고 땅도 사놨습니다. 아들, 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자신이 죽어도 자식들은 풍족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부모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절연하면 누가 손해인지 지켜보자. 정 씨는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들, 딸이었는데 그런 아들, 딸이 없어도 정 씨의 인생은 잘 굴러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정 씨는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했던 말처럼 내 시간도 보내고 번 돈도 좀 쓰고 살자 싶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었다면 그 정도 여유도 없이 뒤치다꺼리만 해야 했을 텐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지?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전에는 서운한 게 커서 좀 욱했던 것 같아요. 웬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들. 그러니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없다. 아, 그래도 이제 좀 식당 일도 쉬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 놀러도 다니고. 그러자 아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저랑 집사람이 같이 해볼까 해서요. 그러면 그렇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던 정 씨만 끝까지 바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힘쓰는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없어. 그래도요. 이제 70세도 넘으셨는데. 아니, 정 씨가 딱 잘라 말하자 아들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주려고 예전에 사둔 땅이 있어. 정말요? 아들이 언제 입을 다물었냐는 듯이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래. 근데 그냥 그거 팔아버리고 다 써버리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끈은 너희들에게 줄 일 없으니까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연을 끊다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젠 내가 너희 엄마 하기 싫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식당 일을 뭐하러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너희한테 물려줘야 하니. 이 돈 저 돈 다 해서 실컷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다가 아프면 식당 처분하고 그 돈으로 또 간병인이나 쓰지 뭐. 그러니까 너도 애써 끊어진 인연 이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네가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실망만 주는 아들 덕분에 더 덤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땅 얘기 뭐야? 그런 얘기를 왜 숨기고 있었어?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졌니? 그럼 내가 삐지지도 않았지.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가 해서 서운했다고. 절연하자는 말을 삐졌다는 말로 포장하는 딸이 기가 찼습니다. 너희는 그게 참 쉬운가 보다. 부모 자식 사이를 끊었다 붙였다. 에이, 부모 자식 사이를 말 한마디로 끊을 수가 있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니.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다시 붙이질 못하겠다. 네 오빠랑 통화했으면 알겠지. 너희한테 남겨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끊자. 아니야. 엄마, 미안해. 더는 딸의 목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퍼부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땡전 한 푼도 아들딸에게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땅도 다 처분해서 펑펑 쓰며 살 계획이었고 식당도 좀 더 나이 들면 처분해서 아끼지 않고 여유롭게 살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쓰면서 살아야겠죠. 남은 인생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에게 벗어나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랑 딸이 미안하다고 식당에도 찾아온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고는 정씨는 남처럼 대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직원을 시켜 쫓아내버렸죠. 연을 끝내 만회하더니 정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정씨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을 끊으니 누가 후회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늘 당연했던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겠지만 더 이상은 정씨도 자식에게 퍼주고 오히려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계속 안 보이시던데요. 여행 좀 다녀오느라 자리 비웠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폈네요. 지난번에 왔던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정씨는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정씨도 홀가분했습니다.